유경이 담당.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역학적 에너지까지 해서 역학이라는 것들의 운동 파트는 대단히 끝났고요. 오늘 해야 되는 건 간단히 연력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중등 내용에 해당되는 연력학은 좀 해봐드렸고요. 그게 바로 62, 63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저번 주에 간단히 정리를 해봐드렸어요. 오늘 해야 되는 건 64페이지에는 본격적인 고등학교의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거,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듣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해서 두 번 다시 안 들어도 되게끔 머릿속에 넣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는 열이 아니고 온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하고 그걸 객관적인 속도, 그걸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 온도라는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측정하면 각각의 온도가 다르죠. 온도가 다른 물체에 접촉하면 반드시 열은 이동합니다. 열은 무조건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만 이동하죠. 거꾸로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물질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다 보면 둘의 온도가 뭐해지니? 같아지는 순간까지만 열은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열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이때 열이 이동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열은 옆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데 총 이동한 열의 양이 얼마야? 라고 하는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그런다? 열량 또는 열 에너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량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열 에너지라고 쓰는 겁니다. 열 에너지는 반드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이동한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하더라. 그 열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C와 다르다. 기억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열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의 정의. 에너지는 뭐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열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능력을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열 에너지가요 어떻게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열역학 법칙이에요. 열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걸 우리가 열역학 법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열역학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다. 됐죠? 열역학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열역학 법칙 중에서 제1법칙 있고요. 당연히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열역학 제3법칙이 아니고 제0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열역학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 열역학 제1법칙, 2법칙, 0법칙 이렇게 돼요. 제3법칙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평범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0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열역학 제0법칙이 뭐고 제1법칙이 뭐냐? 라고 하면 열역학 제0법칙은요. 그래서 열평형법칙이라고 저는 이름을 그냥 살짝 이렇게 붙여줄게. 이런 단어 없어. 그냥 열평형을 설명하는 거야. 자, A와 B의 온도가 같아요. 좋았어. A와 B의 온도가 같아. 자, 그러면 B와 C의 온도도 같아.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야?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같겠구나 라는 상단 논법이 성립하죠. 이걸 열역학 제0법칙이라고 해요. 모르는 게 이상하죠.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따라서 우리는 직접 측정해 보지 않아도 A와 C의 온도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이게 열역학 제0법칙이야. 여기서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선생님은 열평형에 관련된 법칙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들어만 두시고 얘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네. 너무나도 편하네. 그치? 이런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 두 가지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 얘가 나왔다? 약간 골 때려. 수학을 열로 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 바로 뭐냐면 사실은 제일 해주고 싶었던 거. 열도 에너지인데요. 열 에너지 뭡니까? 보존에 관련된 거예요. 열 에너지 보존 법칙. 열 에너지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그 자체가 보존돼. 총량은 이 얘기야. 열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피스톤이라고 하는 주사기 속에 앞이 막혀있는 주사기가 있어요. 이렇게 피스톤 주사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기체를 붙여. 기체가 N개만큼 들어가 있다. 이렇게 치자.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제가 여기를 가열을 해서 열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열원장치에 있던 열이요. 저 피스톤 안쪽으로 열이 이동하죠.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그래? 열량. 그래서 이동시켜서 준 열량이 얼마야? 라고 하는 열량을 Q라고 쓰네요. 자, 내가 얘한테 준 열량이 얼마냐면 100만큼 줬다고 치자. 100kcal 또는 우리 물리하니까 100줄 이거 줬다고 치자. 근데 에너지의 단위도 줄인 거 아시죠? 100줄의 에너지 줬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뜨겁게 가열하면서 얘한테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어. 그럼 얘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받잖아. 그러면 그 100이라는 에너지를 뭐 할까?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100이라는 에너지를 주면 그게 그냥 흩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열을 직접 받은 이 기체들이 뭐 해줄까? 뜨거워져. 뜨거워지면 뭐하냐? 운동 속도가 활발해져.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열을 받으면 그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기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쓸 거야. 우리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다 합해서 그냥 우리는 내부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쓸 건 가장 이상적인 기체거든요. 이상 기체. 그 이상 기체는 운동 에너지 밖에 못 갔습니다. 다른 에너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운동 에너지를 얘기한다. 자,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쓴 겁니다. 얼마? 40만큼 썼다고 치자. 그래서 100의 열을 줬는데 기체가 뜨거워져서 운동이 활발해지는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40밖에 못 썼어. 그럼 나머지 60 어디 갔을까? 이거 없어졌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40의 에너지는 어디 간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네! 얘는요. 여기에 직접 열을 받은 기체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는 운동이 활발해지는 보입니까? 와서 부딪히는 그래서 네 세기도 세지고 횟수도 뭐 해줄까요? 많아지겠죠? 어디에 부딪힙니까? 이 피스톤 뚜껑에. 그래서 기체들이 피스톤 뚜껑에 와서 세게 많이 부딪힙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얘가 세게 미니까 피스톤 뚜껑이 훅 밀려나갑니다. 됐죠? 그래서 피스톤 뚜껑이 여기까지 왔어. 기체가 뭐 했게? 기체가 뭐 했게? 기체가 벽면에 힘을 줘서 밀고 갔잖아. 기체가 이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열량 중에서요. 일부는 스스로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썼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체가 피스톤 뚜껑을 미는 뭐 했다? 일하는데 썼다. 그게 60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받은 총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한일의 양을 합한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외부로부터 출입한 열량과 됐죠? 내부 에너지 증가량 한일의 합한값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에너지는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다.
뜨거워져서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야. 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기체들이 뜨거워졌다,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나 같은 말. 이런 얘기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하는 데 썼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거꾸로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30. 그죠? 그리고 한일의 양은 얼마냐면 한일의 양은 20. 그럼 외부로부터 열을 뭐 했을까? 흡수했죠. 얼마? 50. 알겠습니까? 거꾸로 이렇게도 가능하죠. 자, 또는 기체 내부의 에너지가 30만큼 줄었어. 무슨 말일까? 내부 에너지가 줄는다는 얘기는 뭐니? 네, 차가워졌다. 그래서 운동 속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 뜻입니다. 됐죠? 내부 에너지가 30만큼 감소했는데 자, 요번에는 피스톤을 밀고 나간 게 아니고 거꾸로 피스톤을 밀어주고 압축 당했어. 요번에는 일을 뭐 한 거니? 받은 거예요. 일을 한 게 아니고. 자, 일을 하면 플러스, 일을 받으면 마이너스로 연료 가금 표현한다. 그래서 이 새끼가 받은 일이 얼마냐면 10줄이래. 그렇다면 얘는 사실은 열이 뭐했다? 방출했다. 알겠습니까? 네. 외부로부터 열을 받은 게 아니고 외부로 열을 내보냈다. 그게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열량에서 마이너스는 열을 방출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플러스는 열을 흡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겠니?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열을 밖으로 40만큼 버리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해돼? 이해돼? 자, 그래서요. 보면은 열량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이름 열에너지, 운동 에너지, 한일. 자, 그럼 나 물어볼게요. 1과 에너지는 스칼라일까 벡터일까? 우리 서로 이런 단어는 통하죠? 스칼라입니까 벡터입니까? 1과 에너지는? 아니요, 스칼라입니다. 됐어?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건물 위에서 공을 똑바로 2에 빠르기로 던질 때 운동 에너지와 비스듬히 이 방향으로 2에 빠르기로 던질 때 운동 에너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이게 만약에 벡터라면 방향이 달라서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스칼라면 방향이 없으니까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을까 다를까? 이거 같습니다. 에너지는 방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도 방향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적 지식 중 방향을 갖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그걸 뺀 나머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싸그리다 스칼라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1과 에너지도 1과 에너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거든요. 이거 스칼라예요. 방향이 없어요. 되겠어? 그럼 방향이 없는 에너지 1인데 왜 플러스 마이너스 써요? 과학에서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이라면서요. 네,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벡터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벡터가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 왜 써요? 이건 방향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 기호입니다. 열량에서의 플러스의 기호는 열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단어 대신에 쓰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열량에서 마이너스는 열을 방출하고 있다는 기호 대신에 쓴 거예요. 알겠어? 네. 그래서 흡수와 방출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로 나타낸다. 됐죠? 그러면 선생님 내부 에너지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쓰셨잖아요. 네. 내부 에너지에서의 플러스는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내부 에너지에서의 마이너스는 운동 에너지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차가워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요. 플러스의 일은 뭡니까? 이건 기체가 밀고 나가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한일의 양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피스톤이 밀려 들어와서 기체가 들어가 있는 공간의 부피가 감소했다. 이 뜻입니다. 부피 감소. 오히려 벡터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단합니다.
두 개가 반대 방향 이건데요. 스칼라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생각하셔야 돼요. 열 흡수하면 플러스, 방출하면 마이너스. 됐죠? 네. 뜨거워져서 온도에너지 활발하면 플러스, 온도에너지 감소하면 마이너스. 자, 기체가 일을 해서 부피가 커지면 한 일이 있으니까 플러스. 부피가 작아지면 네, 일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되겠어? 이게 연력학에서 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호입니다. 기호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았다 또는 네, 그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직 화학을 안 한 친구가 있으니까 화학 시간에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살짝만 할게요. 자, 연력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기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물리든 화학이든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기체의 물리적 현상은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해결합니다. 자,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할 때 이상기체는 뭐야? 대단히 이상적인 기체야. 이상적인 기체야. 실제 기체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입니다. 실제 기체하고는 다릅니다. 실제로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체가 이 통 안에 들어있어. 내가 듣고 그래서 네, 그렇구나 하고 마시면 돼요. 이만한 통에 기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기체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냐? 100이라고 치자. 근데 이 공간에서 기체가 차지할 때 그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내용물을 보면 사실은 100이라는 부피 중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 또는 C라는 기체, D라는 기체 사이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만드는 부피가 전체 부피의 99.999%.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부피가 전체 부피의 99.9999%야. 그럼 나머지 0.0001%는 뭘까? 입자가 되죠. 그거는 기체의 입자예요. 얘 기여도는 0.000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고려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너무 작은 양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됐죠? 기체들이 부피를 차지할 때는요, 기체와 기체 사이의 거리 때문에 부피가 만들어지는 거지, 기체 입자 산소가 커, 수소가 커, 이것 때문에 부피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 속에 산소가 있는지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체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요, 실제로 크기 다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부피가 변하는 양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체들의 크기를 볼 필요가 없네. 무시해도 되네. 그럼 기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건 기체의 종류가 무관하다는 얘기야. 됐죠? 그리고 기체의 크기를 무시해도 된다는 건 크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럼 크기가 없으면 기체들의 질량 무시하라 이 얘기야. 질량이 없으면 위치 에너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없거든. 맞지? 중력이라는 거 맞지 않아? 됐어. 그리고 질량이 없으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 서로를 잡아당겨서 서로 부딪히는 마찰도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 기체들은요, 그냥 부피를 차지하는 개념으로 보면 그 기체들의 하나하나의 크기와 질량을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질량도 없는 거, 크기도 없는 물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럼 질량이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기체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온전히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을 내부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일 때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질량이 있죠. 크기도 미세하지만 차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체들은 위치 에너지도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와는 약간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화학을 전공하시면 돼요. 대학 갈 때까지 안 배웁니다.
우리는 시험지에 나온 모든 기체는 다 싸구리 100% 이상 기체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기체들은 이상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그 기체들의 개수만 똑같다면 기체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같습니다.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기체의 반응 법칙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상적인 기체들이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체들은 다른 상태랑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요. 기체들이 부피, 변화가 가장 쉽게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체나 액체들은 부피 변화를 거의 우리가 느낄 수가 없지만 기체들의 부피 변화는 잘 나타나요. 그렇죠? 기체들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게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 뭐 있어? 온도와 압력. 자,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는 뭐해지니? 커지죠? 자, 압력을 높이면 부피는 뭐해지니? 감소하죠. 그래서 온도가 커지면 부피도 커져요.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걸 누가 설명했니? 샤를이 설명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샤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찌그러진 부위가 펴지죠. 왜? 부피가 팽창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 얘기 하는 거고요. 이러한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얘기는 비례하니까 여기가 온도이고 여기가 부피면 비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온도는 무슨 온도일까요? 이 온도는 무슨 온도일까요? 실제로요. 섭씨 온도가요. 정확하게 부피와 정비례할까요? 안 합니다. 왜? 0도일 때 부피가 0이 아니잖아요. 정비례한다는 건 원점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요. 지금 우리 기온이요. 추울 때는 영하로 내려가죠. 그럼 영하로 내려가면 우리 지구 대기권에 기체가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하면요. 0이라고 하는 온도에서도 기체의 부피가 있어서 이렇게 비례하는 것도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샤를이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0도일 때 부피가 있어. 하지만 온도를 일정하게 증가시키면 부피도 일정하게 증가해.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온도를 낮추면 부피는 일정하게 감소해. 감소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순간도 찾을 수 있지. 이게 몇 도일 때야? 영하 273도일 때지. 그러면 영하 273도를 기준으로 다시 그리면 정비례 그래프가 나오잖아. 맞아? 온도와 부피가 정비례하게 된 거잖아. 그러면 영하 273이라는 섭씨 온도를 0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온도 뭡니까? 바로 절대 온도.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밖에 안 쓴다고. 되겠어? 자, 그래서 얘는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할 때 기체의 부피와 온도 사이에 정확하게 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걸 설명한 게 샤를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 온도가요 10도일 때 10켈빈일 때 부피가 2라면 20켈빈이 되면 부피는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3입니다. 알겠어? 정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온도는 절대 온도밖에 안 씁니다. 과학에서.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압력을 크게 하면 부피가 줄어든대요. 이거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한 사람 누구? 보일. 그래서 얘가 보일 법칙. 그럼 얘기해봐. 보일 법칙의 대표적인 예. 아까 샤를 법칙은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진다. 이게 샤를이야. 보일 법칙 얘기해봐.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아. 맞아요. 여러분들이요 비행기를 탈 때요 과자 봉지를 들고 가면 그렇죠? 비행기를 타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렇죠? 그 과자 봉지가 뭐시니? 빵빵해지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고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낮아져서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에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풍선 사가지고 막 놀러 다녔었잖아요. 풍선 들고 막 뛰어다니다가 놀이동산에서 꼭 풍선을 놓치죠. 그럼 이 새끼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영지였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서 풍선을 놓치잖아? 이게 지구 대기권에 나는 다 그 모든 풍선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비행기 타고 가서 이거 걷어다가 팔아야지. 난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 멋지지? 근데 중학교 가고 나서 환상이 깨졌어. 저기엔 풍선이 없어. 어디 갔을까? 전 풍선이 그냥 올라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 대기권에 풍선이 딱딱딱 붙어 있어서 그거 가져다 다시 팔면 좀 부자 될 줄 알았잖아요.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됐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풍선을 놓치면 풍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뭐해진대요? 커진대요. 그래서 더 이상 풍선이 견딜 수 없어 빵 하고 터진답니다. 왜 커질까요? 왜 커질까요? 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물을 안 밀고 보이시니까 작아질까. 안에서 미는 힘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풍선이 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빵 터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풍선이 점점 커지다가 터지는 현상이 대표적으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일의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정확하게 반비례한다라는 그런 관계입니다. 맞죠? 네. 근데요. 그러면 선생님 비례라고 하는 건 요 기울기가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네. 샤를의 법칙은요. 온도분의 부피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일 법칙은요? 알아요? 반비례의 수학적 뜻? 뭡니까? 반비례의 수학적 뜻은 반비례 그래프상에 있는 어떤 점에 해당되는 x축과 y축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면적이. 그래서 모든 지점이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순간의 압력을 P1, 이 순간의 부피를 V1. 그래서 곱한 값이나 여기 압력 P2, 여기에 부피 V2 이거 곱한 값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반비례잖아. 그러니까 반비례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이게 비례와 반비례의 뜻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해요. 압력과 부피 사이에도 일정한 상수값을 갖고 온도와 부피 사이에도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데 그러면 이 상수하고 이 상수하고 같아? 요 값이랑 요 넓이 값이 같냐고. 안 같잖아요. 어차피 일정한 상수값을 가질 거면 이 둘을 다 만족하는 그런 상수는 존재하지 않아? 나 그거 찾아봐야지. 이거야. 온도분의 부피에도 성립되는 상수와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도 만들어지는 그 상수. 항상 성립하는 그 상수를 나는 만들고 싶어. 특별한 상수. 그러니까 온도와 부피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고 압력과 부피 사이에도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아주 특별한 상수를 난 찾고 싶어. 이 상수를 우리는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과 샤를 법칙 두 개를 접목했을 때도 만족하는 보일 샤를 법칙을 만족하는 상수. 기체 상수. 이거 좀 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0도씨 1기압의 기체 그래서 한 덩어리를 우리는 멋진 말로 1몰게 했습니다. 자, 우리 연필 한 다스는 몇 개? 12개. 그것처럼 연필은 다스로 세죠? 기체들은 뭘로 세요? 한 몰, 두 몰 이렇게 세요. 됐죠?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를 1몰개만큼 늘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않나요? 22.4 리터의 부피가 필요합니다. 알겠어? 네. 자, 이렇게 실험을 할 때요. 일정한 특정한 온도, 특정한 압력에서 실험을 하는데 그중 0도씨 1기압이 모든 실험을 할 때 기준값입니다. 이걸 표준 상태의 온도와 압력이라고 해요. 표준 상태의 온도와 압력. 0도씨 1기압. 그래서 우리는 과학하는 사람들은 STP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STP 조건. 자, STP 조건에 해당되는 0도씨 1기압에다가 기체 1몰개를 넣으면 그 기체들은 22.4리터를 차지하거든요. 자, 그럼 이 사실을 여기다 놓보자. 그러면 기체 상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놈이 보이셔야겠다. 됐어. 나는 이래서 이 둘을 만족하는 보일샤를 만족하는 상수값 얻고 싶어. 이거 한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P는 뭡니까? 한국말로? 압력. 자, 한 번 듣고 버리세요. 자, 우리 이 압력 일기압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 얼마 넣어요? 네, 그거 1 넣는 건 화학 시간에. 화학 시간은 그냥 1 넣습니다. 물리 시간은 절대로 1 넣지 않습니다. 왜? 모든 계산은 국제 표준 단위로만 해답합니다. 모든 물리량을 나타낼 때요. 어떤 애는 센티미터, 어떤 애는 미터, 어떤 애는 킬로미터로 양을 계산하면 숫자만 봤을 때 양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다시 단위 환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리적 계산은 국제 표준 단위로 합니다. 그 국제 표준 단위 SI 단위가 8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단위는 3개 정도 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M, K, S 요거 씁니다. 우리는 모든 물리량을 나타낼 때 자, MKS로 표현합니다. 자, 그 중에서 M이 뭐냐면 길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는 뭐라는 얘기야? 미터라는 거야. 그래서 초딩 때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이거 썼죠? 중딩부터는 여러분들 모든 물리량 단위는 미터로 환산해서 됩니다.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K가 뭘까요? 라고 하면 모든 물체의 질량을 나타낼 때 표준 단위가 뭐라고요?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낼 때 표준 단위가 뭡니까? 초라는 얘기입니다. 초. 분, 시간 이거 안 돼. 초만 돼. 그러니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2분의 1 mv 제곱에서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죠. 그 질량 단위 무조건 뭐만 된다고? 킬로그램만 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 100g짜리가 움직인다고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병신이라고 불러요. 0.1kg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속력 단위 뭐만 된다? 미터 퍼 초만 된다. 그래서 늘 문제 푼 것 중에서 아까 문경이가 와서 질문했었는데요. 36km per hour로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니 없니? 불가능해요. 이런 거 없다.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무조건 미터 퍼 세컨로 바꿔놓고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모든 물리는 표준 단위에 입각해서 문제를 풉니다. 됐죠? 그래서 속력도요. 표준 단위의 조합인 미터 퍼 초만 돼요. 킬로미터 퍼 아워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물리 계산할 때 어떤 단위 써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표준 단위 쓰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니 일기압이라고 하는 건 표준 단위 없거든요. 그러면 일기압이 뭔데요? 라고 하는 듣고 버려.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지. 그럼 면적의 단위는 뭐겠니? 제곱미터지. 여기서 힘의 단위는 뭐니? 뉴턴이지. 뉴턴 퍼 제곱미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기압이라고 하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걸 요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울 거예요. 정신 안 차려. 에어컨 된다. 자, 1기압은 사실은 1013 헥토파스칼을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1기압, 지구의 대기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구 표준기압.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1013 헥토파스칼은 또 뭐예요? 아가야. 헥트 R. 됐어? 그때 헥토거든요. 우리 킬로미터 할 때 킬로는 공 몇 개 대신에 붙는 거니까? 2개 맞아. 그럼 헥토 할 때 헥토는 공 몇 개 대신에 붙는 걸까? 2개. 이 화성 새끼. 헥트는요 공 2개 대신에 붙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101300 파스칼이야. 파스칼은 과학자 이름이죠. 됐죠? 네. 압력을 처음으로 계측한 과학자 이름 파스칼. 자, 그러면 이 파스칼은 도대체 과학자 이름은 무슨 단위 대신에 붙었을까? 이 단위가 바로 뉴턴 퍼 제곱미터. 그걸 그냥 파스칼이라고 한 거야. 뉴턴 퍼 제곱미터. 됐어. 그래서 실제로 이거 계산할 때요. 압력에다가요. 우리는 1 집어넣지 않고요. 1310, 1300 이거 집어넣어요. 알겠어? 물리는. 그거 집어넣어요. 부피는요? 네, 22.4 리터. 표준 아니고 확인하셨죠? 표준 단위로 바꿔야죠. 뭘로 바꿔야 될까?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그냥 그렇다고! 아, 그럼 선생님 1리터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보일-샤를 법칙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는 것처럼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 이걸 만족하는 상수가 기체 상수다. 근데 이건 기체가 일몰계에 있을 때 부피가 22.4L이기 때문에 구한 상수죠. 만약에 기체가 한 덩어리랄까 아니면 두 덩어리 있다면 2몰 있다면 부피는 얼마가 될까? 40도. 1몰이 아니고 2몰계에 있다면 부피는 2배 커져요. 그럼 기체 상수 몇 배 커져요? 2배 커지겠죠? 납득합니까? 네. 기체가 2몰이 아니고 3몰이라면 얘가 차지하는 부피도 3배 커지니까 기체 상수도 3배 커져요. 그러면 기체가요 1몰, 2몰, 3몰이 아니고 n몰이라면 부피도 n배 커지니까 기체 상수도 몇 배 커지니? n배 커지죠. 되겠어? 기체 입자수만큼 부피는 커진다. 그래서 T분의 PV는 NR이라는 식이 만들어져. 근데 너도 나도 분수는 싫잖아. 그냥 넘겨. 그럼 뭐가 나오니? PV는 NRT라고 하는 신이 내리는 공식이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 되겠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기체 입자수에다가 기체 상수에다 절대 온도를 곱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돼. 이 뜻이거든. 되겠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피스톤에다가 열을 가해! 좋았어! 그러면 뜨거워져! 그러면 여기 입자가 3개 있었는데 뜨거워지면 입자 몇 개야? 3개. 3개죠. 입자수 안 바뀌어. 그쵸? 기체 상수도 상수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바뀌는 걸 그냥 버릴 거라고요. 그냥 일로 처리할 거라고.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절대 온도와 뭐하다? 비례한다. 요것만 물리에서 씁니다. 저렇게 PV를 NRT 다 쓰는 거 확실하게 쓰세요. 물리에서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절대 온도와 비례해. 이것만 쓰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랑 요즘에 신기한 거 하자. 여러분들 개정된 교과 중에 지금 통과는 나왔어요. 통합과학은 대충 초본이 나왔더라고요. 시판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물리원, 화학원은 개편된 내용으로 안 나와서 난이도를 얼마나 높일지, 얼마나 낮출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대신에 이런 내용들은 있어. 이건 알죠.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이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물리 1, 물리 2에 있는 그 수준으로 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야. 그거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력학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들이거든요. 지금 물리학 1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5페이지 보시면요. 65페이지 보시면 됐죠? 우리 6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한율과 같아. 그리고 일단 연료방 제일 법칙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그 밑에 있는 거는 아무 같은 기호는 안 보셔도 됩니다. 65페이지로 오죠.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건 피스톤에 기체가 있고 거기다가 열을 가하면 내가 가해준 열 중에 일부는 기체 입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쓰고 일부는 기체들이 피스톤을 밀어서 일하는 데 쓰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외부에서 받은 열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일을 하는 데 썼다. 이 얘기야.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자, 그러면 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요.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이걸 계산하는 거야. 이거 흡수야 반출이야?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 감소했어? 일한 거야 받은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야? 있어 없어? 이거 판단. 알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프 하나 보자. 여기가 압력 부피 그래프다. 자, 피스톤 속에 기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요. 이 피스톤 속 안에 압력이 얼마? 그 안에 부피는 얼마? 이거 그려온 겁니다. 됐죠? 네. 자, P는 압력을 표현하는 프레스의 약자. 부피는 네, V로 표현합니다. 볼륨의 약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저 피스톤에서의 상황 변화, 제가 막 가열도 하고 냉각도 했을 때 맨 처음에요. 이 아이는 압력과 부피가 얼마였냐면 맨 처음에는 이만큼이었어. A. 그래서 네, 이거 1, 2, 1, 2. 맨 처음에요. 압력과 부피가 요만큼이었어.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A가 B로 바뀌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B가 C가 됐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C가 D가 됐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얘가 돌아왔어. B. 이때 저 각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의 이익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요. 어떤 하나의 점이 한 바퀴 뺑그르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한 바퀴 돌아서 오늘은 우리가 순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거를 설명한 사람이 카르노라는 과학자라서 얘를 카르노 순환 기관이라고 할 거예요. 카르노 순환 기관. 그래서 이 카르노 순환 기관에서 얘네들의 보호 변화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피스톤 저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있을 때 맨 처음에 피스톤은요. 1기압 부피 1리터였다고 시작.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됐죠? 얘한테 어떻게 했더니 이 A였던 애가 B로 바뀌어. A였던 애가 B로 바뀌어. 이때 Q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델타 U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W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거 판단. 애들이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선 보존보다 이런 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중학교 때 배운 게 아니라서 낯섭니다. 정신 한 번만 잘 차리시면 됩니다. 됐죠? 또 B에서 C로 갈 때는, C에서 D로 갈 때는, D에서 A로 갈 때는 어때? 이거야. 할 수 있니? 해보자. 자, 이때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요. 이때 저 통 속에 있는 기체의 온도는 어때? 이겁니다. 자, 이 통 속에 기체의 절대 온도요. 몇 도였다가 몇 도 됐어요? 라고 하는 절대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까 했죠? PV는 뭐라고요?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고요. 그렇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곧 절대 온도의 크기와 비례해.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압력과 부피를 곱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얘에 해당되는 온도를 1로 본다면 이 뜻이에요. 됐죠? B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해보세요.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온도가 1도만큼 상승했어.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야. 그 다음에 C의 온도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해보세요. 얘 얼마입니까? 4입니다. B에서 C로 되면서 온도는 2도만큼 또 상승했어. 이런 느낌이야. 알아들어?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냐면 D로 옵니다. D로 오면 압력과 부피를 곱해보세요. 1 곱하기 2입니다. 오! C에서 D로 갈 때 온도는 2도만큼 줄었네. 이 뜻입니다. 맞죠? 그랬다가 다시 A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A로 돌아오면 당연히 1이겠죠. 온도가 다시 1도 낮아졌어. 그래서 처음 온도로 돌아온 거야. 보입니까? 이게 카르노 순환기관이야. 네. 자, 이건 누구의 온도예요? 이 기체의 온도. 그럼 상상해 볼래요? A에서 B로 갔대요. 뜨거워졌니? 차가워졌니? 뜨거워졌죠. 기체의 온도 에너지 증가가 없어. 증가.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동안 델타 U 값은 이 새끼 증가.
증가했어요. 얼마? 그건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럼 그냥 놔. 이거 1도 증가했는데 그 1도 증가했을 때의 양을 그냥 플러스 1 증가했어요. 이렇게 상승해보자. 되겠어. 네.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 2도 증가했어요.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는 얘기야. 얼마? 2. 그런 얘기야. 맞아. C에서 D로 갈 때 온도 감소했다며. 차가워지는 거니까 온도 에너지 감소했겠지. 얼마만큼? 이만큼. 알겠어? 네. 자, D에서 A로 갈 때 또 차가워졌대. 그러면 내부 에너지 또 감소했다는 얘기지. 얼마만큼? 1만큼. 이렇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운동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감소? 운동 에너지 감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만큼씩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라고 느낌 잡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랑 이거랑. 그러면 이런 이거까지 구하면 누구 두고 구하면 얘잖아. 얘만 구하면 돼. 이게 구해져 이 새끼야. 어떻게 무시해야? A에서 B로 갔어요. 자, A에서 B로 갈 때 보면은 부피 어떻게 되니? 부피가 어떻게 되니? 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피가 뭡니까? 피스톤의 부피입니다. 뚜껑이 밀렸어 안 밀렸어? 안 밀렸죠. 기체가 이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이거 납득 이익입니다. 이익입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는데 아직 피스톤을 못 밀었으니까 할 일은 없네? 그럼 얘는 열을 흡수했을까 방출했을까? 써있잖아 이 새끼야. 더 해봐. 얼마야? 플러스 1. 열을 흡수했대. 얼마만큼? 1만큼. 끝. 되겠니? 이해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서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고 한 일은 없기 때문에 열은 외부로부터 흡수했어야 되는데 그 흡수한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거는 거야. 한 번 더 해봐. B에서 C로 가서 B에서 C로 가서 뜨거워져서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내부 에너지가 처음보다 2배만큼 증가했어. 맞지? 네. 한 일은 있을까 없을까요? 네. 피스톤의 부피가 1이었다가 2로 부피가 커져야죠. 그럼 피스톤이 뭐였다는 거야? 밀려 나와서 처음에 부피가 1이었는데 나중 부피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2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피가 증가했네? 그럼 1인데? 한 일이 얼마일까? 왜? 기체가 한 일. 지금 막 저번 주에 배우잖아. 한 일 구해. 저 기체가 한 일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얼마일까요? 누가 구해? 누가 구할 수 있어? 머리 잘 돌려봐. 좀 구할 수 있어. 민건 나왔니? 왜요? 왜 민성아? 압력이 2니까 근데 이만큼 일을 한 거죠. 자, 한 일은요. 곱하기 밀도가 거리. 맞아? 압력은 단위 면적 단위. 미는 힘. 그럼 다시 봐.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얘 압력이요. P라고 치자. 그 압력을 받는 이 피스톤 뚜껑의 넓이 A라고 치자. 그거 두 개 곱하면 지금 피스톤 속에서 기체가 주고 있는 힘의 크기야. 됐어? 네. 압력에다가 그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 면적을 곱하면 힘이래. 그러니까 이거를 P 곱하기 A로 써도 무방해. 이거 우리는 여기 됐어.
압력과 부피 변화량의 곱이고 그래서 저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기체가 한 일이야. 근데 얘를 미국 봤으니까 기체가 일 했다 플러스 얼마? 면적만큼. 됐어? 그렇다면 결론. 얘는 열을 흡수했을까? 방출했을까? 흡수 얼마? 4. 그렇지? 이게 수능 문제야. 알겠어? 한 번 더. 자, C에서 뒤로 가. 내려와. C에서 뒤로 갈 때 온도가 낮아졌대. 와, 온도 에너지 감소. 얼마만큼? 이만큼 감소. 한일은 없어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부피를 더해야 된다. 맞죠? 일을 했다면 피스톤 뚜껑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서 안 움직여서. 그러니까 한일 없다. 그럼 얘는 열을 흡수한 거야, 방출한 거야? 얼마? 되겠냐? 이 얘기야. 좋았어. 자, D에서 A로 간다. 온도가 또 낮아졌네? 그래서 내부 에너지 감소. 그러면 이번에는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았어요. 부피가 줄었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네, 요 밑에 있는 넓이만큼 일을 다 받았다. 이 뜻이죠. 이렇게 봤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를 흡수한 거니 방출한 거니? 방출 얼마? 2. 알겠어요?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이런 일. 그걸 우리가 해내요. 이게 연료부 제1법칙입니다. 근데 이걸 다 하고 나서 전체를 사실은 얘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그냥 온 거잖아.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 변화. 열량 얼마? 답을 얼마요? 플러스 1. 결국은 한 바퀴 도는 동안 외부로부터 열을 1 흡수하고 4 흡수했지만 2 방출하고 2 방출해서 결국은 밖으로부터 받은 일은 겨우 얼마? 1만큼만 흡수했어요. 1. 밖으로부터 열은 1밖에 흡수를 못했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주고받고 했는데 결국 남은 건 1이랍니다. 1. 알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1을 받은 거잖아. 그 받은 1이라는 에너지 어디 있을까? 자,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얼마큼? 이거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왜? 원래 그 온도로 돌아왔어. 원래 그 온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네가 계산했는데 여기에 숫자가 남았다. 지구상에 넘어오면 돼. 병신이야. 알겠어? 제자리에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야 됩니다. 온도는 처음 온도가 같다니까. 얼마일까요? 얼마? 무조건 얘하고 얘는 같아요. 다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일을 하는데 한 바퀴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외부로부터 받은 총 출입한 열의 양이 내부 그 한대 양과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눈 들어. 요거 어디 있을까? 저 그래프에서. 저 그래프에서 어디 있을까? 어디? 보입니까? 실제로요. 피스톤을 밀면서 이만큼 일을 했다가 이만큼 일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은 없앰 같으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면서 정확하게 이 사각형의 내부 면적만큼이 그래서 남아있는 열이고 그만큼 한 일의 양이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열과 제1법칙. 이해하겠어? 네. 그러면서요. 하나 봐봐. 얘야. A에서 B로 갈 때요. 변한 것도 있지만 안 변한 것도 있죠. P, V, T 이 중에서 A에서 B로 가면서 안 바뀌는 거. 뭡니까? 부피가 일정하죠. 됐죠? 부피가 일정한 걸 우리가 등, 적, 구, 양 이라고 한다. 여기서 적자가 최저.
부피가 같은 구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적 구간이라는 건 부피가 일정해라고 하는 멋진 말. 그렇죠? 자, BC 뭐가 같아요? 압력. 그러면 이거 뭐라 할까요? 등압 구간. 그래서 등압 구간 어절시골이 그러면 압력 같아? 이 뜻이야. 됐어? 이거 무슨 구간? 등적. 이거 무슨 구간? 등압. 그럼 등온 구간을 그려봐. 압력 부피 그래프에다가 등온 구간 그려봐. 내가 등적하고 등압하고 그려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등온 그려. 등온 구간. 온도가 같은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 관계를. 신기한 거 알아? 중학교 때 배웠어. 관계를. 정확하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와야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 기억나죠? 그래서 완벽하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왔을 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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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의 온도가 다 똑같아. 이게 등온. 그래서 이때 온도가 T1. 나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건데. 그러면 이 구간 온도 다 똑같겠지? 네. 그 온도를 T2라고 할게. 그럼 머리 이렇게 T1이 뜨거워, T2가 뜨거워. 어떻게 알아? 압력은 똑같은데요. 얘는 부피가 10ml밖에 안 되는데 얘는 얼마가 되니? 20ml가 되지? 어떨 때 부피가 더 커지니? 뜨거워. 맞죠? 그러니까 얘보다 얘 온도가 2배 더 뜨거워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중에 위에 있는 그래프의 온도가 더 뜨겁다는 뜻입니다. 더 뜨거워!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등압 알았어. 등적 알았어. 등온 알았어. 중3 때 쓰는 단열입니다. 단열 값이 열의 출입이 없어. 들어간 열도 없고 나온 열도 없는 이 상태가 단열 구간이야. 알겠어? 네. 외부로부터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 단열. 그래서 출입된 열의 양은 0인데요.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줄었는데 한 일은 이만큼 줄었어요. 얘네들끼리 주고받는 거지. 얘는 여기 출입하는 거야. 이게 단열 구간이야. 그 단열에 의해서 뭐 생겨? 주름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게 부분이야. 단열. 얘들아, 이 단열이 있죠.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단열입니다. 이게 단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단열. 이때 구름 생깁니다. 이렇게. 이때 문제는 거예요. 온도는 낮아지는데 부피는 커져. 그래서 물방울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차가워지는데 물방울의 부피가 커져. 됐어? 수증기의 부피가 커져. 그래서 물방울이 된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 상태. 이게 단열. 그래서 등온, 등압, 단열. 알겠습니까? 네,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